아우 씨발,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연장이 들어와가지고 32,000원 받았습니다. 32,000원 받았으니까 32분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게 된, 퇴근하다 말고 하게 된 오싹오싹 공포괴담. 범죄 사건은 하지 말고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위주로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네. 라이크 제이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연장이요.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안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1시간만 딱 하겠습니다. 12시 반이니까 1시 반까지만.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사촌형의 옥탑방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소서준 씨의 공모작 되겠습니다. 8살 많은 사촌형에게 있던 일이에요. 사촌형은 20년 전 독립을 시작했죠. 그곳은 하남시의 작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사촌형은 권투 선수가 꿈이었어요. 낮에는 체육관에서 권투 연습하고 저녁엔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사촌형은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적은 돈으로 구하다 보니 옥탑방은 낡고 좁았죠. 하지만 처음 생긴 나만의 공간에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형이 행복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어느 날 제가 놀러 갔어요. 형, 잘 지냈어? 인사를 건네고 형의 얼굴을 봤는데 이 형이 너무 얼굴이 초췌한 거예요. 아니, 독립해서 좋다더니 무슨 일임? 그러자 형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야. 아이 씨발, 뭐야 답답하게, 빨리 말하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요즘 가위에 눌려. 그때 서준 씨는 너무 어려서 가위에 눌리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가위에 눌리는 게 뭐야 형? 뭔 씹소리야. 집들이나 하자. 그러자 형이 고민하다가 대답을 하는데요. 새벽에 귀가하고 정신없이 잠이 든 적이 하루 있었어요. 그때 형이 습관적으로 이제 라디오를 켜놓고 잡니다. 여러분은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죠. 뭐 세계 테마 기획이라든가 돌비 라디오라든가. 제 건 또 안 듣죠. C8 짜증나게 많이 들어주세요. 영상 보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반복하면 재생 일시정지 반복돼서 소리 이상하게 끊기잖아. 그런 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리는 거야. 형의 잠을 깨우는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굳어버렸어. 마치 늘어난 테이프를 틀어놓은 듯한 노래가 나오고 갑자기 소리가 끊기고 같은 구절만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는 그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야. 그렇게 가위에 눌린 상태로 날이 샜고 그날마다 새벽에 같은 일이 반복됐지. 나 그래서 요즘에 잠을 잘 못 자. 형, 씨발 뭘 고민해. 라디오 콘센트를 뽑으면 되잖아. 형, 왜 그래? 그래서 제보자가 같이 있을 때 코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놀려가려고 하는데 형이 집에 없어요. 친구 집에서 사촌형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형, 왜 또 친구네 집에 갔어? 내가 갈게, 거기 있어봐. 가봤더니 사촌형은 야 그 C8 채팅창에서 또 왜 그러니 또 그 왜 또 C8 싸움하고 왜 기싸움하고 자빠져 있어? 꼴 같지 않게.
좀 하지 마, 좀. 아, 나 정말 짜증나게 하네. 이거 뭐 다 없던 일로 할까? 어떻게? 나 이거 끄면 돼. 끄고 그냥 씻고 누우면 그만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 갑자기 이 시간 갑자기 무료해졌잖아. 나 어떡하지? 내 1시간 도둑 맞은 기분이야. 나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흑자일스 방송 켰나? 어떡할 거냐고. 가만히 있어.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이 화면에 대한 얘기를 해. 알겠죠? 봐봐, 사촌 형 지금 얼굴이 좀 초췌해졌는데 지금 왜 그러고 있어? 형, 왜 그래?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병신 같아? 형이 말해주기를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라디오 소리는 안 들리고 대신 뭐야 갑자기 도둑이 들었는지 생각했대. 도둑이 점점 방으로 다가오더니 노란 장판에 발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 도둑은 그러니까 맨발이고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겁니다. 발소리가 형의 머리맡에서 들리고, 그래서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눈은 떠지지 않고 갑자기 커터 칼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부터 무서워서 형은 집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며칠 뒤 오랜만에 형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누구나 취하면 귀소 본능이 있죠. 술에 취해 친구 집이 아니라 자기의 옥탑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형은 유체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가위 눌리는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본인의 모습이 보였대. 그러다 갑자기 코드를 빼뒀던 라디오에서 또다시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다시 라디오 소리가 납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머리는 부시시하고,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놀랬어. 이거 애가 지금 내는 소린 줄 알았어. 애가 머리는 막 부시시하고 얼굴은 보이지 않아서 막 여잔지 남잔지 모를 정도가 그런 애인데 형 곁으로. 그러니까 이 애가 지금 젠더리스야. 여잔지 남잔지 몰라. 좀 PC주의에 빠진 애죠. 어릴 때부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형 곁으로 와가지고 책상을 가만히 보더니 막 뒤집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커터칼로 막 장난을 쳐요. 막 드르륵 드르륵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유체 이탈한 형을 올려다봅니다. 공포감에 쌓인 사촌형, 무서움에 발버둥 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옥탑방에서 나온 뒤로 건강이 안 좋아졌대. 그래서 권투도 그만두고 호주로 떠납니다. 워킹홀리데이 갔나? 그 애는 왜 새벽마다 찾아와서 장난을 쳤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 유나씨 더 무서운 후일담을 가지고 왔는데, 떠나기 전에 이 집에 대해 수소문을 했대. 어린 부부가 살던 옥탑방입니다, 여기가. 근데 남편이 아내랑 자식 두고 짠 거야, 런친 거야. 그래서 아내가 또 나이도 어린데 애를 혼자 키우다가 항상 그래서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그러자 엄마가 애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리고 화재사가 났어. 화재가 또 엄마가 불을 질렀네. 그래서 애를 죽인 거야.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애가 라디오를 켰다는 얘기인가? 애가 3살이었는데 방화 사건 있고 3년 뒤에 와서 6살 된 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애가 이제 아동학대의 정황도 보였대. 신발이 너무 컸고 계절에 안 맞는 옷이었고. 그래서 7년간에 갑자기 아동학대 통계를 조사합니다. 이 아저씨가 10만 건이 넘어.
갑자기 해마다 증가해요, 아동학대가. 그 사망한 애들은 대부분 3살 이하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심 이제 112에 하라. 갑자기. 예. 요게 이제 심야괴담에 우승한 뭐 만불 나왔나요? 사촌형의 옥탑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이 이제 실제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애가 지방령이 된 거죠. 지방령. 이 사바세계와 안녕을 구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두는 그런 애를 이 집에 들어왔다가 또 실제로 보게 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 죽은 아이가 3살 나이 먹고 나타났다니 정말 오싹오싹합니다. 마네킹 마을에 갇힌 남자. 예. 화면을 좀 전체 화면 하라고 얘기해줬어야지. 니들은 왜 이렇게 가만히들 있니? 좀 같이 좀 만들어 갑시다. 아예 몰랐잖아요. 풀 화면으로 해달라고 했어야죠. 이 새끼들 내가 보니까 화면 안 봐. 그냥 지들 뭐 일하는데 귀 심심하니까 틀어놓고 그냥 자기 할 거 하는 거야. 이게 화면이 뭐가 나가든지 알바노야. 소리만 나오면 돼. 같이 만들어 가야죠. 피곤에 찌든 어느 한 남성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앵꼬예요, 기름이. 그래서 잠깐 쉬어가려고 인근 마을로 차를 돌려. 근데 처음 방문하는 마을 어느 벤치에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그 여자를 이제 쓱 봤어. 얘가 이제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근데 시밤쾅 한눈판 사이 사람을 칩니다. 근데 뭐가 이상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마네킹이야. 머리가 산산조각이 났어.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 사람이 뭐 아무 대답도 안 해. 미동도 없어. 이상해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근처에. 갔더니 사람들도 다 마네킹이야. 남자가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여기저기 막 또 살펴보는데 쓰러져 있던 남자 마네킹 옆에 자기가 차로 친 그 다른 여자 마네킹이 와 있어. 그리고 구급차도 와 있어.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래서 눈을 막 이렇게 막 꾸익꾸익 비비고 보니까 구급대원 마네킹들이 서 있어. 자기가 안 보일 때만 움직이는 거야, 마네킹들이 지금.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처럼 이 극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무서운 마음에 근처 가정집을 들어갑니다. 남의 집을 왜 들어가? 거기에 또 다른 마네킹이 있어요. 방 안을 둘러봤더니 창가 쪽을 보는 성인 남자 마네킹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접시 소리가 나갖고 돌려보니까 식탁에 웬 잼민이 하나 있어요. 잼민이. 가족이 모두가 가족인 걸로 보입니다. 다시 창가 쪽 마네킹 보니까 아빠 마네킹이 빠따 들고 서 있어. 얘 이제 뒤돌면 맞겠다. 그죠?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겠네. 놀란 남성은 방망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마네킹과 어린 마네킹에게 방망이를 휘둘러 부셨어요. 그런데 위층에서 애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는 서둘러 위층으로 가요. 아니 그냥 기름이나 구해가지고 가면 안 되냐? 왜 이러고 있냐? 위층 올라갔어. 올라가는 도중 벽면에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피가 묻어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임? 마네킹이 아니다. 마네킹이 아니고 이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실제 사람인데. 이 새끼 미친 새끼인 거야.
그리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연행은 또 돼요? 뭐노? 그리고 내려오면서 마네킹들을 다시 보는데 사람이었어. 그래, 행복한 가정을 파탄낸 마약 중독자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보약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네킹으로 보였다니 정말 오싹오싹합니다. 다음은 살처분 페논가 이야기. 봅시다. 이거 봤나요? 안 봤나요? 안 봤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낯선 타지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일부에게만 그리고 무상급식이 진행됐는데요. 제 밥을 뺏어가거나 가난해서 좋겠다는 등 먹는 앞에서 애새끼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컨이죠, 이 사람. 사실만으로 저는 반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누군가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룩이 묻거나 찌그러진 수저와 식판은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지속된 괴롭힘으로 떨어졌던 자존감, 일주일에 한 번 그 애들이 학원에 가지 않는 날마다 저는 외진 페논가에 끌려가 스트레스 풀이 대상이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괴롭힘 사실을 숨겨왔는데요.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매장한 부근 큰 페논가 지하수에서 핏물이 섞여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소문이 돌았던 페논가. 소문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던 그곳. 어느 날 그들은 그 괴담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오면 절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괴롭힘의 끝이 보이는 듯 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해가 질 때쯤이라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벽을 손으로 짚으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내 발밑에 수많은 가축들의 시체가 있다는 사실에 으스스한 기분이 들며 괜히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고 긴장됐습니다.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고 빨리 뛰어가서 귀만 대보고 나오자 끝쪽에 관의 입구가 박혀 땅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여기저기 관이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길래 그냥 눈에 띄는 그 관으로 달려갔어요. 헉헉헉. 저는 무릎을 꿇고 관에 귀를 대기 전에 눈을 잠시 감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귀를 댔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에이 씨발, 그럼 그렇지. 씨발, 뭔 귀신임, 병신 새끼들. 그제서야 긴장이 약간 풀렸습니다. 그때 쿵쿵 구궁 구궁 쾅 구궁 땅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헉. 너무 무서워서 환청을 들은 게 아닐까요? 그때 또 땅속에서 쿵 쿵쿵 지진이 난 것처럼 농장하니 휘청였습니다. 여기저기 박혀있던 수많은 관들에서 땅속에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 치는 비명이 벽에 부딪히고 튕기며 농가 안을 가득 메웠어요. 기괴한 비명이 압도됐고 숨이 들여마셔지긴 하는데 뇌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공포감에 얼어붙은 두 발, 계속해서 들리는 듯한 비명소리,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아는데 와타시의 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동물이 죽어가며 내는 그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흙이 입과 코에 들어가며 내는 퍽퍽한 소리인데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땅의 움직임과 흔들림과 함께 그 관에서는 울컥울컥 핏물이 솟아올랐어요. 그 피는 점점 늘어나서 제 신발에 닿았고 마침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신비오트처럼 굳은 몸을 겨우 움직여보는데 사람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반대편에 흐릿하게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를 확인했습니다. 오! 사람이 있다! 사람! 네가 봤어! 사람이 있어! 도와주세요! Help me! 어떻게든 도망치고자 했는데 자꾸만 발이 꼬여서 맨바닥에서 넘어지면서도 저 사람을 잡지 않으면 난 죽는다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쯤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어요. 제게 팔을 흔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한 부분을 보았을 때 머리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흐느적거리며 빙빙 돌아가는 그 사람의 다리. 그 사람은 물구나무 서서 비보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트랙이죠. 굉장히 고난인도 스킬이었습니다. 점점 그 비보이와 가까워지고 그때 뭔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프리즈를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봤던 그 파이프, 제가 귀를 댔던 그 파란색, 분명 여기서 음악이 나왔는데 의문의 존재를 다시 확인해 보는데 아니 에어트랙을 하면은 머리도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는 똑바로 돼 있어요. 저를 보고 있어요. 다리는 이상하게 뱅글뱅글 돌았고 동물의 비명을 내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뛰었어요. 발이 계속 꼬였지만 얘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텝을 밟고 있는 거야. 예? 좀 이따 할게요. 넘어지면 죽는 거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뒤에서는 계속 흙바닥을 손바닥으로 짚는 소리, 핏물이 쏟아지는 그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입구에서 도착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저를 괴롭히던 애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은 9to9을 돌면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막 뛰쳐나가자마자 눈높이에 운동화 6개부터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아까 안에서 본 그 물구나무, 그 비보이 크루들처럼 머리가 깨지고 눈 검은 자에서 핏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가 병원에 데려간 건지 병원에 처치돼서 눈을 떴습니다.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괴롭힘 사실을 이때 엄마가 알게 됩니다. 왜 그걸 네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 이러려고 널 데려온 게 아닌데. 한탄하듯 눈물을 토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를 껴안고 몇 분을 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경찰들을 데리고 학교폭력 징계를 열었고요. 제가 괴롭힘 당하는 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증거가 충분했어요. 과연 근데 내가 농가에서 본 것들이 진짜인지 그때 CCTV를 확인하기로 했거든요. 근데요, 찍힌 영상은 뭔가 이상했어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30분간 가만히 미동도 안 하고 한쪽 발을 때려다가 어른 딱 그 상태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기절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분명 안에서 그렇게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가만히 30분을 서 있던 거예요. 밖에서 괴롭히던 애들도 빨리 가라며 보채다가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괴담을 핑계로 저를 괴롭히려 했던 물구나무 섰던 그 비보이 크루, 난 분명히 봤는데 그 애들 뭐지? 제가 기절하고 10분 뒤 구급차가 와서 저를 싣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신고한 거야? 씨발 다 사라졌다며.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걸 알고 있던 반 친구가 따라와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또 핍진성이 있네요. 제가 쓰러지니 신고한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헛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진짜로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봐봐.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악보 어디다 놔? 예? 보면대에다 놓잖아. 왜 이게 보면대야? 야, 악보 어딨어?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여기다 놓고 보면 돼. 보면 돼. 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름이 유래가. 헛간도 그래서 그런 거야. 저는 그 어두운 농가 속에서 혼자 덩그러니 서서 30분 동안 환각을 보고 있던 겁니다. 차라리 환각인 게 현실적으로도 말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공포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일들이라 제 기억 속에 엉켜있던 과거에 봤던 공포영화들이 환각으로 보인 것일 거라고 믿고 넘기기로 했어요.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뒷간은요? 뒤에서 나오잖아. 앞간이야? 뒤에서 나와. 그래서 뒷간인 거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예? 이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시라니까. 엄청 이거 최고야. 예? 한글의 우수성. 좆간이요? 그건 좆 같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이전의 폭력 행위들이 모두 인정돼서 일주일 후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고요. 구체적 증거까지 모두 준비했지만 일주일 후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가해 비보잉들이 모두 죽어버렸거든요. 오토바이를 셋이서 타다가 교차로에 신호를 지키지 않아 튕겨나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렇게만 들었어요. 공소권이 없어졌네요. 그 이후에는 바로 전학을 가서 그 다음 얘기는 저도 몰라요. 상담받으면서 가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아무런 처벌도 보지 못해 그런지 쉽게 이겨낼 수 없더라고요. 상담은 학폭 관련된 얘기만 했고요. 여기에 쓴 내용은 말하지 못했네요. 이번에 새로운 상담 선생님께서 제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걸 아신 건지 혹시 말 못할 힘든 점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글이라도 써보면 마음에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도 같네요. 실제 있던 관련 기사들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있던 일들 전부 제 망상이고 환각이었던 걸까요? 단단히 홀린 걸까요? 동물들이 생매장을 당한 곳이니 그 원한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갇힌 원한들이 있었을까?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산채로 땅에 묻혀 코와 입으로 흙이 들어가는 꿈을 꾸다가 울면서 일어나곤 했어요. 전 아직도 그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비명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또 올렸어요. 야 씨발 찐이냐 그러면. 찐이네 찐.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제역 파동 때인데 백종원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농가에서 이 돼지들을 다 살처분했어요. 그냥 산채로 땅에 묻었어 돼지들을. 진짜로 존나 많이. 근데 실제로 구제역 걸린 돼지 없었습니다. 이 족같은 짓 했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갖고. 그랬던 농가인데 우리 농가인데 거기 이제 괴롭힘 당하는 애가 들어갔다가
뭐 돼지 귀신 같은 소리 들었던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땅에 묻으면은 며칠 동안 돼지들 꽥꽥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 바로 안 죽으니까. 아마 뭐 그런 관련된 얘기 들었던 게 아닌가. 그 경험을 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배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없는 일이 아니잖아. 거기를 갔다가 이제 뭔가를 체험했던 거야. 얘가 또 기가 약하고 하니까. 그랬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보이 하는 새끼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뭐 좀 춤 좀 춘다 이런 새끼들. 이 새끼들 다 일진이야. 씨발 비보이 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이 좀 춤추는 애들이 또 힘도 세요. 근력이 있어갖고. 이 새끼들이 이제 애들 괴롭히는 거야. 이지랄 하면서 깝치면서 또 여자애들 만나러 다니고 하면서 센 척하고. 이 새끼들이 이제 애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비보이 하는 새끼들. 예? 뭔 비보이야. 그냥 걔 헛바람 들어갖고 동네에 몰려다니면서 담배 피고 가스 쳐불고 막 본드하고 이런 새끼들인 거야. 이 새끼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교 폭력은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이 학교 폭력 일진 새끼들 때문에 겪은 공포 괴담 오싹오싹합니다. 아무리 씨발 뭐 무슨 뭐 갓 탤런트 이런 데 나와서 뭐 저스트 절크니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춤 추면은 뭐 유튜브로 뭐 국위선양 막 이러면서 또 유튜브로 막 알려주고 뭐 조회수 막 200만 원 이렇게 찍으면 뭐하냐고 이런 개 병신 비보이 호소인 새끼들이 일진놀이 하고 있으면은 이미지 다 그냥 개 망하는 건데 이런 거야 문제가. 비보이들의 인성교육이 필요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고양이 선생님 어때요? 예? 갑자기! 아이, 미친 고양이 왜 갑자기 나와? 아, 씨발, 놀래라. 아이, 깜짝이야. 아이. 고양이의 주지를 지금 검사하는 중이에요? 고양이 주지를 지금 어떻게 얘는 왜 가만히 있어?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주지지, 씨발, 뭐. 고양이의 주지는 똥꼬에 있어? 어떻게 알아? 너 고양이야? 초음파야? 임신했나, 뭐, 그거야? 제가 너무 사람처럼 봤나요? 넘어가, 이 새끼들아. 동네 잔칫날 형이랑 형의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었던 형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지트로 삼고 있던 폐 병원이 있었어요. 지역에서는 심령스팟으로 유명했지만 형보다 몇 기수 위의 선배들이 아지트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뭐 이런 새끼들이 비보이 하는 거야. 이런 새끼들이 아지트 이런 거 다니면서 담력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병원의 안은 완전히 횡패해져서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진찰 도구나 서류가 널려 있어서 마치 야반도주라도 한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어느 밤 형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형이 혼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방에서 이리로 오세요 하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뭔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거기는 진찰실이었어요. 그리고 방 가운데의 책상 위에는 고양이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누가 말한 건가 싶어 갸우뚱거리는데 푸디 앉아주시지요? 이라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내용 좀 이상한데요.
아니, 나 아는 형 중에 이제 이상식이라는 형이 있어요. 같이 어릴 때 마술하던 형이야. 이상식. 이 형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원주에서 공연하고 다니는데, 네, 식사마라고 불렀거든, 맨날. 식사마. 이 형이 웃긴 얘기를 좀 많이 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집에 이렇게 골목길로 가는데, 저 앞에서 고양이가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더래. 아니, 이걸 존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어. 진짜래. 담배를 피고 있었대. 고양이 담배꽁초를 이렇게 주워서 피고 있었대. 그런 소리를 이 형은 지금 물어봐도 할 걸 아마? 약간 좀 그 느낌이에요. 이 이야기가 흐름이. 고양이가 또 말투가 부디 앉아주시지요. 왠지 모르겠는데 형은 또 진찰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양이 앞에 앉았어. 고양이가 형의 건강 상태를 막 물어봤대요. 형이 뭐 또 다 대답해줘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문진이 끝나니까 고양이가 당신 말이죠? 턱에 종양이 있네요. 이거 내 얘기냐? 이건 입원해야 돼요. 형이 예? 예? 입원 곤란한데? 그러자 고양이는 여러 가지 의학 용어를 말하면서 입원하도록 계속 설득을 했대. 캣닙이요? 아이, 고양이가 뭐 캣닙을 말아펴요? 뭔 얘기하는 거야? 형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움직였고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고양씨 입원 수속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 형이.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을 열고 선배가 들어옵니다. 그 선배 말에 의하면 복도를 걷고 있는데 문 안쪽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혼잣말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는데 누군가의 이야기에 계속 장단을 맞추고 있었대.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의심스러워서 문을 열었더니 이 형이 혼자 의자에 앉아갖고 고양이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양이는 선배의 모습을 보자 바로 도망쳐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궤도 루팡 마냥. 형은 그때 정신 들었고 그제야 고양이가 말했다는 것과 자신이 진찰을 받았다는 것에 경악을 했어요. 쪽팔리니까 이제. 하지만 그날 밤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고 형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형은 어쩐지 폐병원에 가는 게 꺼려져서 같이 사건을 목격한 선배와 함께 폐병원 가는 건 되도록 삼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반년 뒤 치통을 치료하러 치과를 찾았던 형은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엑스레이에 종양이 찍힌 거야. 예전에 찍었던 엑스레이와 비교해 볼 때 1년 정도 된 것 같다. 형은 고양이가 말했던 게 사실이었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결국 형은 대학병원 가서 10일 정도 입원하며 턱에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형의 병문안을 갔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고 그 후 재발하는 일 없이 형은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형은 고양이가 종양을 주의하라고 알려준 것이라며 감사했고 폐병원에 고양이 사료를 잔뜩 사와 놓고 캣맘이 됐네요. 하지만 나는 형의 이야기에 납득할 수 없었어요. 만약 그때 선배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양이에게 설득당한 형이 그대로 입원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 아닌가? 애초에 고양이가 말하는 입원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에겐 아직도 그 사건이 기묘한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종양은 양성이 다행인 거예요. 음성이면 암이에요. 악성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종양이 음성 양성이 아니고 말을 잘못했다.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잖아. 이미 있어. 그럼 양성이잖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악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야. 생긴 이상 악성이 아니면은 수술로 떼어내면 간단합니다. 암이면은 이제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양이가 사실은 허준이었던 거야. 그죠? 예. 전광열인데 고양이니까 고광열. 예. 고광열 씨가 진찰을 해주고 갔네요.
고강렬. 예. 고강렬의 영혼 진찰 오싹오싹합니다. 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공포 라디오 이런 거 하잖아요. 오싹오싹.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할 줄 알았어. 무섭다고. 아니, 안 무섭다고. 근데 댓글을 보면은 무서운데 웃겨서 그게 좀 상쇄돼가지고 너무 좋대. 그러니까 자기도 무서운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내가 일단 병신짓을 하니까 중간중간마다 웃겨가지고 틀어놓고 자기가 좋대. 아니 씨발, 그러면 공포를 듣는 의미가 없잖아. 뭐 그래가지고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 10년 전에 시신이 혼동되는 사건이 있었나봐요. 클릭이 안 돼요. 이게 오싹오싹인데? 아, 뭐야? 예. 뒤바뀐 생사, 장례까지 치렀는데. 뭐 시신 바뀌어갖고 다른 집 장례 치러줬다 이거 아니야. 비운의 오스트리아 황후 CC는 어깨가 지립니다. 단연간의 헬스로 다져진 대포알 같은 어깨를 가지고 있죠. CC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리는 엘리자베트는 19세기를 대표하는 미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금의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 일부를 다스렸던 바이에른 공작 막시밀리언이었죠. 엘리자베트는 뛰어난 미모로 원래 중매 대상이었던 언니 헬레네를 대신해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1854년에 결혼해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딸을 출산하면서 시어머니이자 이모였던 조피 태후에게 갖은 멸시와 시달림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첫째 딸 조피가 헝가리 여행 중에 병을 얻어서 사망했어요. 엘리자베트는 딸 조피를 잃었지만 다행히도 이듬해에 3코 만에 아들 루돌프를 낳습니다. 하지만 조피 태후는 이번에도 엘리자베트에게서 루돌프를 빼앗아 지가 키워요. 시어머니에게 자녀들을 뺏긴 CC, 답답한 궁정을 벗어나 여행을 떠났고 외모와 다이어트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러던 중 30살의 루돌프가 17세의 유부녀와 동반 자진으로 생을 마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들의 죽음에 상심한 엘리자베트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늘 상복 같은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루돌프야? 맞네, 얘가 루돌프. 이 양반이 이제 CC. 아, 둘째 기젤라. 근데 셋째 삼녀 발레리만 유일하게 CC가 키웠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던 엘리자베트. 1898년 어느 날 제네바에서 몽트레행 증기선을 타기 위해 제네바 호수를 거닐다가 한 괴한이 찌른 흉기에 가슴을 찔리고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암살을 당하네. 평소 잘록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 꽉 끼는 코르셋을 입어서
칼을 맞고도 죽는 순간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 그녀의 말은 왜들 그렇게 놀라나요? 내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요? 였습니다. 비운의 황후는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이 괴한은 어떻게 됐을까? 사형이요. 황후를 찌르고 사형당한 괴한은 무정부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몽트레 제네바 호수 사망한 자리래요. 아주 그냥 이 기모로 된 이 이제 자켓 겉옷이 볼레로 스타일이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보온 효과가 뛰어나 보이죠. 예. 거기에 이제 또 쉬폰 재질의 이제 비치지만 블랙이니까 안 비치겠죠. 이런 쉬폰 스타일의 이렇게 하늘하늘한 요 이제 예? 바깥에 이제 뭐 또 이렇게 달아놨어. 그죠? 보니까 또 상당히 고풍지고 그죠? 여기에 또 이제 KCM처럼 팔토시를 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도 상당히 따뜻하죠. 근데 손이 너무 시려. 치마 같은 것도 이제 보니까 속치마 하나 정도 입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은 아니야. 그쵸? 외모에 집착했던 황후는 나이 든 모습을 그림에 남기고 싶지 않아 초상화들은 다 리즈 시절이다. 조니에 때 그림들이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CC라는 황후가 있는데 이런 이제 비운의 사연들이 있다. 그런 거 알아봤습니다. 미스테리라는 샤브샤브집 식중독 사건. 이건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계 도시 부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샤브샤브 음식점 식사하던 손님 24명이 집단 이제 구토 증세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 42명에 구급차 15대 와가지고 다 옮겼어. 조사 중이라는데 검사 결과가 뭐냐면은 음식에 문제가 없어. 그냥 샤브샤브는 존나 맛있었던 거야. 뭐 물 같은 것도 문제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싹 다 토한 건 아니니까 식품 일부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도마 같은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식당 자체에는 문제가 없던 걸로 조사가 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당 내 음용수, 조리용수, 이거는 요리할 때 쓰는 물 있죠. 쌀국수면, 고기, 칼, 도마, 행주 등 30개 종류의 검체를 검사했는데 대장균, 세균, 성이질균,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11개 검사 항목에서 다 음성 떴습니다. 이게 존나 맛있었던 거야. 샤브샤브는 사실 개맛집. 칼도마 행주도 전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문. 전에 비슷한 거 본 적 있는데 가스불 쓰는 샤브샤브집이면 가스가 새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나옵니다. 가스불로 인한 일산화탄소 불안전 연소를 의심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구토 어지럼증을 일으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닌데쇼? 자, 세 번째 의문. 아니 그래도 재료 주인이 숨긴 거고 식중독일 수 있지 않냐? 보건당국이 손님들로부터 채취한 인체 검사에서 유의미한 검출사항, 그러니까 토를 한 사람들 자체의 몸에서 그럴 만한 원인의 성분이 안 나왔어. 애초에. 여기에 샤브샤브 업주의 입장. 사건이 벌어진 당일 식당을 닫고 현재까지 휴업 상태다. 20년간 장사했고 이 자리에서 8년을 샤브샤브집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다.
그래서 뭐 아무 원인은 안 나왔지만 우리 가게에서 일어났으니까 죄송하다. 음식 다 버리고 텅 빈 식당에 앉아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가게가 식중독 가게래라는 말이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식당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폐업을 하려고 생각했다. 억울하다는 말은 또 안 하시네요. 샤브샤브 메뉴 특성상 한 해 중 가장 매출이 잘 나올 때가 겨울인데 가장 성수기인 1월에 장사를 망친 거다. 그럼에도 A씨는 식당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들 우리 가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업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아, 식당에 없었어. 또 마침 주인이. 그래서 초기 대응을 못했다. 그래서 부처는 어쨌든 식당에서 식중독이 여러 명이 무더기로 나왔으니까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문제 삼을 만한 게 없어요. 회의 중이래. 가스 때문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 1월이니까 춥잖아. 뭐 히터를 틀었다 치자. 뭐 히터 때문에 뭐 필터 문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구토한 사람들 몸에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없어. 그냥 샤브샤브만 존나 맛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아저씨 이거 사장님 어떡하냐? 이거 어디야 가게? 야 씨. 억울해서 어떡해. 샤브샤브에 이제 또 숙주 많이 넣어갖고 배추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칠리 소스를 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싹 찍어서 먹고 그다음에 콜라 또 한 잔, 윤성빈이 싫어하는 제로 콜라 한 잔 딱 쓱 마시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아무 원인도 없이 30명이 집단으로 구토를 했다니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오싹오싹합니다. 이 사장님은 뭔 죄야? 괜히 토까지 치우고 뭔 죄야? 씨. 정말 무섭네요. 주말에 샤브샤브나 먹어야겠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름 76cm 파이프 안에서 죽어간 남자들. 때는 2022년 2월 25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서쪽 해안가의 도시인 산 페르난도. 그곳에 위치한 정유시설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다이버 5명이 지름 76cm의 해저 송유관 속에 고립됐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모르겠다 야. 그들은 다이빙벨을 이용해 작업을 시작했어요. 송유관은 저압, 다이빙벨은 고압이라 그 둘의 압력차로 인한 빨려 들어감을 방지하려고 플러그를 송유관에 끼워 넣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이 플러그를 처음 설치했다는 거예요. 면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장비지만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 2주 전에 설치한 플러그는 다이버들이 밸브를 풀자마자 순식간에 송유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실제 사건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이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려 들어가던 그들은 어느 순간 멈춰섰는데 다행인 건 송유관 내에 에어포켓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어포켓은 뭐냐면은 바가지 엎어보면 알아요. 바가지. 그러면은 바가지에 공기가 찬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공간이 빈단 말이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에어포켓. 기름과 물로 뒤섞인 에어포켓 속에서 그들은 모두 살아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들은 천천히 파이프 속을 기어가며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들어온 쪽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치, 어두우니까. 크리스는 머리로 들어왔으니 거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며 천천히 머리를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4명의 다이버들이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유일하게 부상당하지 않은 크리스, 기어가는 도중 발견한 산소 탱크 중 하나를 가지고 혼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무조건 구조대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팀원들도 그가 탈출에 성공하기를 기원했죠. 가는 도중 산소 탱크의 산소가 고갈돼 죽을 위기에도 처했지만 기적적으로 또 다른 산소 탱크를 발견해 입으로 기름과 바닷물이 들어오는 와중에 산소 탱크를 교체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크리스야? 그는 축구장 3.5개의 길이가 넘는 속류관 속을 기어갔고 꺾이는 부분을 발견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해 구조됐고 의료진들에게 나머지 동료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럼 뭐 어디로 꺾어서 어떻게 갔고 뭐 그런 걸 다 약도를 그려야 될 텐데. 다이버들의 회사인 LMCS는 구조 다이버를 내려보냈고 파이프를 두들기며 생존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속류관의 소유주인 파리아 푸엘 트레이딩 컴퍼니는 구조 시도를 안 했어.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파이프 뜯어야 되거든. LMCS는 자신들의 구조대만으로는 그들의 구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야, 뭐야? 지금 노래 꺼진 게요. 제가 씨발 뭐야? 제가 카카오 팝플레이어로 지금 틀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플레이어 자체가 꺼져버렸어. 이게 귀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오류죠, 뭐. 시스템이. 컴퓨터를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어이씨. 지 혼자 꺼지는 플레이어. 오싹오싹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조대를 보내요. 왼쪽이 이 사람이 크리스. 결국 크리스를 제외한 4명의 다이버는 모두 파이프 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 야, 이 사람 죄책감 존나 심하겠다. 이 사람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야, 크리스 어떡하냐. 그렇게 약속을 해갖고 자기 혼자 빠져나갔는데 회사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의 시신을 꺼낸다. 조사위원회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파리아는 잠수부들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참사에 대한 회사의 부실한 운영 절차를 비난했을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 내 공기주머니 안에 갇혀 부상을 입은 채 살아있는 잠수부들에 대한 구조 임무를 허용하지 않은 노골적인 거부를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한 잠수부들이 근무하던 회사인 LMCS도 파리아가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도록 계약한 회사로 파리아의 구조작업이 효과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형법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재해의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시추관 여기 소유주, 속류관 소유주 이 회사에다가 기업살인이라고 기업살인은 고의로 이제 뭐 찌르고 때리고 뭐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방침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기업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살인 혐의를 인정했나 봐. 회사에서 죽였다는 거지. 뭐 보상은 엄청나게 받겠다마는. 네. 사람이 돌아오질 못하는데 실제로 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난 공포 글인 줄 알고 읽었는데 실제 있던 일이네. 이 크리스야 어떻게 사냐 이거. 아휴. 참나. 실제 사건이 있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험한 일이잖아. 이런 게 시추 작업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설 현장 있죠. 그냥 뭐 아파트 짓고 이런데 사람 죽는 경우 진짜 많아요. 뭐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그런 일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서 어디 갇혀 있다가 죽어간 거잖아. 구조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잘 봤고요. 마지막 이야기, 실제 사건, 지름 76cm 파이프에서 죽어간 남자들. 여기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사건을 공포괴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봐가지고 마음이 참 안 좋네요.